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즈 장재철입니다. 트럼프 2기를 뜨겁게 달군 관세,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숨가쁘게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가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는 역시나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상호 관세가 물가나 경제 그리고 증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필요한 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 현지의 투자자문사 CSOP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및 증시 전망, 자산 운용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가지고 AI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어떤 장기전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패권의 다툼의 한복판에 중국이 있는데 홍콩 현지에서 보실 때 실제 중국의 생산이나 소비 이러한 거시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뭐 지표들은 잘 나온다고 하지만은 네. 또 홍콩에서 느끼신 그 실제감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네.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어떤지 네.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매크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사실 해방의 날 4월 2일이었죠. 145%, 125%. 사실 그 숫자들은 무의미한 숫자이긴 했었지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이제 상호 약간 완화가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무역 전쟁 때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18개월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그 145, 125%의 문제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H2 칩 수출 재개 거기에다 중국이 한 달 전에 준 뭐 히토류 관련 수출 라이선스를 계속 발급해 준다. 요것들이 서로 교환한 상태잖아요. 네. 물론 많이 묶여 있는 매듭을 풀어나는 단계로서는 매듭이 한 가지 풀어졌으니까 다음 매듭으로 넘어갈 때 좋은 이제 현상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 AI라든가 그리고 그게 첨예하게 대입되는 산업 그리고 그게 종합적으로는 사실 군사 보안 문제까지 규결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경제 자체를 놓고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5.2%, 뭐 1분기 5.4%에서 둔화는 됐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도 6월달 수출도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 IB들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런 어떤 지수의 호조가 계속 될지 아니면 또 하반기의 어떤 전망 지금 상반기로만 보면 뭐 1분기 5.4, 2분기 5.2면 5.3이잖아요, 평균. 근데 중국은 지금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5%라고 얘기를 하면 하반기에 5% 밑으로 내려가도 5% 달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무님.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CPI 데이터 미국에서 오른 것들도 사실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그 영향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에 표현된 거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GDP 성장률이 어쨌든 1분기에 5.4% 나온 것 같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론트 로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던. 그 전에 뭐 좀 그렇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2%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관세 충격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발현되지 않았다. 3분기에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진되더라도 5% 성장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5%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3분기에 나오는 GDP 성장률 아니면 거기에 따른 CPI 데이터라든가 PPI 데이터라든가 여러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좀 크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섹터긴 하죠. 물론 1년 전에는 부동산 섹터의 부진이 중국 경제 아니면 증시를 밑으로 내리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으면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섹터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 속도가 완만해졌었는데 6월에 사실 부동산 판매 데이터를 보면 하락 속도가 다시 가팔라졌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락 속도가 있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그 부동산 섹터의 데이터 때문에 그러면 내수 부양책이 부동산 쪽으로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실 또 그 오후에 증시가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뭐 그런 그 경제 현상이 이루어지긴 했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데이터 나온 다음 날 이제 중국 지방 도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헌집을 사고 새 집을 사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겠다.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않는데 거의 몇 천만 원 원화로 한다면 그 정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부동산 관련 섹터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내수가 부양이 중국이 바라던 만큼 미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구환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비 업그레이드라든가 사는 것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효율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수 부양을 시키려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추가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더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 카드는 가지고 있어요. 뒷주머니에. 근데 다만 그걸 전격적으로 내놓지 않는 이유는 우선 데이터들, 경제 지표들이 나름대로 완만하게 나와줬으니까. 다만 그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 카드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에 성장률 5.2% 나온 다음에 주요 IB들이 일반적으로 전망하기에 이 정도 숫자면 중국 정부가 굳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희망을 좀 접었었는데 상무님께서는 뒷주머니에 있는데 좀 두고 보자.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불확실성이 또 작용하는 게 있었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좀 약해지고 있었는데 좀 나빠지는 지표가 나오니까 일부 지방자치제에서는 부양책을 좀 쓰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약간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게 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징이네요. 요즘 중국 정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들을 내놓는 걸 보면 과거에는 약간 미진한 느낌이 있었죠. 미진했다는 얘기는 그 정도도 약했고 그 속도도 너무 느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증시가 많이 어떻게 보면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 부양책들이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들을 내놓고 있어가지고요.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중국 지도층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상무부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총리라든가 다시 한번 내수 부양에 대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개석상에서 과거에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됐었거든요. 우선 그런 지도층에서 고위층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양책이 조금은 더 큰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저는 사실 9월이나 10월 중에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만 경제 지표들이 그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부양책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은 과거에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도 부양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0% 마이너스까지 낮추면서 해봤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대적인 부양책을 아직까지는 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경제 특성상 거대 이제 인구 뭐 이런 특성상 그런 부양책들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과거의 경험이 정책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 4조 위안인가요? 엄청난 그걸 풀어놓고 난 다음에 사실 부동산 버블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경험 때문에 주의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관세가 대중국 어떤 관세들의 수준이 낮아질 거는 예상이 되지만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한 불확실성과 어떤 경제적 피해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주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뒷주머니에 뭔가를 챙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영어로 표현할 때 항상 어떤 카드를 협상해서 백포켓에 들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딱 그 표현을 그냥 한국말로 바꿔주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작을 관세로 시작을 했잖아요. 관세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의 관세 전쟁은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2기 전쟁은 뭐 중국은 완 오브 댐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를 부과가 되면 뭐 중국에만 부과가 되면 뭐라 그럴까요? 수출 전환인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수출도 할 수 있고 생산 기지를 옮겨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베트남에도 46% 관세 매겼다 20%로 낮추고 뭐 멕시코에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국이 우회 수출이나 생산 기지를 옮겼던 지역에 대한 또 관세도 똑같이 중국처럼 매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관세를 돌파하려는 전략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자동차 특히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뭐 정책이라고 그럴까? 방안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중국은 선택적으로 저는 투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제 전체 섹터를 아우러 보면 한 3분의 2 이상 섹터에서는 해외 수익 비중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외 수익 비중이 한 15% 미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섹터별로 해외 수익 비중이 큰 섹터들이 있죠. 전자라든가 아니면 가전, 자동차, 화학 등이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전쟁의 영향이 뭐 어떻게 보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전환을 추구하는데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거기에 요즘 뜨고 있는 AI라든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보틱 이런 산업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는 새로운 진화를 하자. 과거에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기업이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위챗으로 대비되는 뭐 알리페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냐면 중국에서 나온 AI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테크 기업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선 보면 저희가 항상 AI 얘기할 때 그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AI들은 아직까지 생성형 AI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랑 협업도 하고 다른 기업도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중국의 AI 기업, 특히 딥시크로 대변되는 AI 기업과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의 가장 대장인 BYD.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차종의 자율주행을 탑재하자. 그게 한 6개월 전에 발표됐었죠. 네. 그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중국 분들한테 들었어요. 다만 우려되는 게 뭐였냐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주차를 할 때 옆에 차를 긁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시작이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사실 얼마 안 돼서 AI는 학습 능력을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만큼의 물론 중국의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 우리가 얘기하는 리오토라든가 xiaopeng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중국에서 타봤는데 실제로 자율주행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아직 BYD는 그게 아닌 그냥 전기차 기업이었고 거기에 AI,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탑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BYD가 더 발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이제 테크 기업들 아니면 노동 집약적 산업들 AI와 연결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8년까지 미국과 중국이 전체 AI 투자의 68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투자 전 세계 투자의 68%. 네. 70%.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죠. 챗GPT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중국은 이제 그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으니까 향후 미국 기업에서 투자로 이루어지면서 나갔던 주가 상승들을 중국 기업들이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물리적 AI까지 연결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 향상, 그 다음에 영업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국 기업들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가장 최근에 나온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바이오. 그쪽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그렇죠. 뜨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홍콩의 IPO 상장 붐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래서 올해 초 상반기에 거의 뭐 50개, 60개 정도. 그래서 전 세계 IPO 시장을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발행돼서 청약률이라든가 아니면 상장 기업 숫자들. 이제 하반기에 한 170개 정도가 더 예정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홍콩 시장에서 네, 홍콩 시장에서만. 바이오 쪽에서 대부분의 상장이- 기업들이 네. 테크 기업과 바이오 기업들인 거죠. 근데 바이오도 사실은 AI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하반기 홍콩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되는 네. 100개가 넘는 게 상장된다 그러면은 거기도 옥석 가리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네. 그 분석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 쪽의 또 장점은 뭐냐면 제약이 뭐 신약이 만들어진다든가 우선 미국 FDA나 다른 국가보다 약간은 느슨한 그리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사실 뭐 테슬라, BYD도 그렇고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뭐라 그럴까 그 테스트하고 이럴 때 중국이 레귤레이션이 약하니까 사실 엄청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테슬라 쪽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윤리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기술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지금 우리 계속 뭐 BYD 얘기하면서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요즘 BYD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좋은 뉴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과잉 공급 얘기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 산업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전체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10개 자동차 기업들. 그렇게 되면 우선 BYD가 너무나 압도적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링이라든가 질리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복스와겐, BMW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10개 기업 아니면 제가 또 폭을 넓혀서 한 20개 기업까지는 그 시장 마켓 셰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산업이 또 발전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현재 생산하고 그거를 출하하고 있는 기업들이 200개 정도가 산재한다라고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 200개에서 이제 BYD가 이번에 가격 전쟁을 촉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지 않는 기업들이 도산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컨설리데이션을 추구하는 건데 다만 그거에 대한 시각을 중국 정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민인보를 통해서 논평을 하나 냈거든요. BYD의 무리한 가격 전쟁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 기업을 접근할 때 혹시나 중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거기에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구체적으로 막상 뭐 BYD의 어떤 트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뭐 회계 부정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고요. 이중장부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뭐 조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혹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주가에 부정적일 거기 때문에 한번 요번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에선 그 BYD가 촉발한 가격 전쟁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뭐 조사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한번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살아남는 10개 기업들 굉장히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크니까 제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봤을 때의 선입관은 뭐 중국 시장이 크니까 거기다 공급해도 세계적인 뭐 최대 생산도 될 수 있고 뭐 공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수출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출 많이 하고 그거 수출을 잘한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어떻게 보면 입증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부정적인 측면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도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강력한 유럽 차와 그 다음에 국산차들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파이 사이즈가 작은 한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그게 약간 너무 포화가 돼 있다.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뉴 모델이 아니라 좀 지난 모델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재고들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진통이 있을 건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는 특히 유럽이나 이쪽으로 뭐 무역 협정 관련해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재고들을 소진하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들 이게 해결되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데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 네, 여태까지 우리 사부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크로 측면에서는 둔화는 되겠지만 둔화가 심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뒷주머니에서 꺼내놓을 충분한 실탄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 면에서 본다고 하면 휴머노이드나 AI 쪽 그리고 이런 쪽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큰 기업들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요즘 보도에 따르면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뭐 유력한 데서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일부 인터넷 매체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얘기. 혹시 홍콩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 거기에 대한 또 뭐 진실 게임이라 그럴까요? 뭐 진실 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이. 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저도 뉴스를 접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관 고객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카톡으로 많이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3개나 4개 정도.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중국 쪽의 시각은 어떤지.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뉴스 찾아봤더니 이미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못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투자은행 리포트라든가 트레이딩 데스크의 데일리 칼라라든가를 받고 그리고 또 받는 것들이 위챗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진짜 0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위챗이나 이런 데서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 다뤄지게 되면 사실 거기 검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챗 그 그룹 챗이 어떻게 보면 정지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조심하긴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게 이제 중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 좀 높으신 분들 관계자들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의 그 주석의 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10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공개석상에 나와서 건강 이상설이 아님을 그리고 중국 정부는 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조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예 무답이나 아니면 무관심을 보이고 있죠.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미국 쪽에 있던 어떤 기고가가 그러니까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보고서 비슷한 걸 냈대요. 어떻게 보면 소문성이 강한 얘기죠. 그거를 대만에 있는 언론이 픽업을 해가지고 대만 언론은 아무래도 어떤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소식이 재밌는 소식이니까 그거를 또 반대로 미국의 언론이 유명한 언론이 또 픽업을 해서 보도를 하고 한국 언론사들이 픽업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게 그래서 약간 가십이나 아니면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네, 뭐 하여튼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리더십을 되게 강화시켰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코노미스트고 시장 계속 분석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까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에 있어서요, 일관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런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상무님께서 그건 사실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안심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하여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관세도 그렇고 뭐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접근할 때 저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관세에 영향이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은 도널드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불확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다만 예측이 가능한 시진핑이 밀어주고 있는 섹터, 민간 테크 기업들이죠. 거기에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수 수요 진작 요것들로 접근해서 중국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국을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좋게 접근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과거 3년 4년 전보다는 다른 게 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하고 얼마 전에 다 모아서 민간 기업들 모아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뉴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건 어쩌면 그때 모인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보다도 그 섹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섹터들요? 네, 그렇죠. 그 그때 섹터들이- 모인 기업들, 수장들 사실 예전에 그게 뉴스에 나오기 전에 누구를 불렀냐가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는 그게 그 시진핑 주석이 앞에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뒤통수 모습을 보고 하루 전에 이게 누군지 보고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그냥 약간 트레이딩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참석 인원들을 알기 전에 정보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사진만 나오기 보고 전에 사진만 보고 이제 위챗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게 누구냐 하면서 그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행했다라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은 정보에 목말라 있는 너무 거죠. 목말라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모였던 분들이 AI랑 휴머노이드 또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었죠.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있잖아요. 마윈. 마윈. 네. 그렇죠. 훌륭하게 다시 등장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 그분은 거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분을 이제 공개석상에 불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진핑이 메시지를 밑에 분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수장들이나 아니면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지방 정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의 특성상 아니면 거대 정부 조직의 특성상 이제 테크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잉 충성들이 이제 아니면 더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